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너무 계속 진도만 나가죠. 우리 이번 시간까지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새 학기째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재수강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아직 출석부에 재수강 하는 학생이 있는지 못 봤는데, 저를 예전에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은 제 수업 영상을 다른 영상을 한번 봤거나 하는 학생들은 지금 제가 좀 많이 달라졌죠. 살이 좀 쪘어요. 요새 지금 살 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운동 이렇게 잘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30대 한 중반 그쯤부터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3일의 법인에서 이제 그 실무 수습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는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살이 기하급수적으로 쪘습니다. 진짜로. 엄청 많이 쪘어요. 한 거의 90kg 가깝게. 2키에. 그래가지고 옛날 그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3일에 씨름부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막 살이 쪘었는데, 언제부터 빠졌냐면 그것도 거의 10년 돼가요. 한 2013년 이때부터 이제 마라톤을 시작을 했고, 마라톤 하다 보니까 자꾸 뛰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뛰고 풀코스 완주를 지금까지 한 19번 이 정도 했습니다. 42.195. 풀코스 완주도 한 3시간 반 안쪽에 완주를 하는 실력이 있고, 그러다가 마라톤만 너무 계속하니까 이제 재미가 없어서 자전거도 타기 시작하고 수영도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철인 3종도 하게 됐어요. 철인 3종은 이 세 가지를 다 하잖아요. 이렇게 수영하고 사이클하고 마라톤 이 세 개를 하는데, 수영을 3.8km를 해요. 그리고 사이클을 180km를 타요. 마라톤은 42.195km를 달리고. 요게 이제 잘하는 사람들, 선수급 또는 일반인 중에서 이제 거의 준선수급 하는 사람들은 요게 10시간 언더, 9시간 몇 분 이렇게 10 언더를 하고요. 일반인들은 한 12시간대 뛰면 잘하는 거예요. 12시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3.8km 수영하고 사이클 180km를 타고 마라톤을 풀코스 뛰는 거. 이거 철인 3종 대회를 아직 저도 이거 완주는 못 해봤어요. 이게 하프 대회라고 있는데, 제가 해본 건 이제 하프, 수영 2km, 사이클 90km, 그리고 마라톤 20km. 요거를 제가 몇 분 걸렸더라? 기록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5시간 정도 걸렸나? 4시간 몇 분 걸렸나? 하여튼 한 5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킹코스에 도전을 했죠. 이게 아이언맨 대회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구례에서 열려요. 구례 아이언맨 대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상위 랭킹자들이 이제 하와이 코나를 갈 수 있는 그 출전권이 생기는 거예요. 코나가 철인 3종 경기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가 2019년에 이거 도전을 했어요. 2019년에 도전을 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남부지방을 강타해갖고 대회가 취소됐어. 2020년에도 신청을 했어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는,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는 원인이 된 코로나 때문에 또 대회가 취소가 됐어. 2021년으로 자동 연기가 됐는데 올해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8월 말 9월 초쯤에 하거든요, 이 대회가. 지금 훈련은 계속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대회 했던 게 2021년 코로나가 한 2월 말 막 이때부터 우리나라 막 유행이 심해지기 시작했고 21년도 1월 달 2020년 1월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대회를 나간 게 수영 대회를 나갔어요. 수영 10km 대회를 나갔어요. 수영 10km 대회 나가가지고 요거 완주한 게 마지막이에요. 그 이후에는 대회가 하나도 안 열려가지고 심심해 죽겠습니다. 제 취미 생활인데. 근데 되게 재밌어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달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달리기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영은 할 줄 알면 좋죠. 생존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물에서 한 4시간 동안 계속 수영한 거거든요. 이런 게 가능하니까 뭐 체온 유지만 된다면 뭐 물에 빠져도 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건 이제 사이클. 사이클은 좀 위험해요. 타다가 다치기도 하고 저도 초반에 많이 다쳐봤는데 진짜 교통사고처럼 다칩니다. 이거는 막 철심 박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이게 찰과상인데 좀 이렇게 한쪽을 싹 갈아버린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전거 도로를 우리는 좀 빨리 달리거든요. 이렇게 시속 30km 이상으로 사이클을 타고 가고 있다가 갑자기 까치 한 마리가 훅 날아 들어와가지고 그걸 너무 놀래서 이제 넘어졌던 사고가 있었고요. 사이클은 조심해야 돼요. 잘 타는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한강 같은 데 가다 보면 비둘기들이 막 뭐 주워 먹고 있거든요. 자전거가 워낙 빠르니까 비둘기가 못 피해요. 그러면 내 몸으로 온단 말이야. 그때 이제 놀래서 으악 하면은 자빠지는 거고 크게 다치죠. 잘 타는 사람들은 비둘기 품고 가더라고요. 여기서 막 파닥파닥거려 비둘기가. 저도 한번 경험해봤어요. 한번 까치 때문에 한번 다친 이후로 한번 비둘기가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그냥 잠깐 한 2초? 이 정도는 비둘기를 품고 갔죠. 정말 비둘기 더러워요. 옷이 하얀 옷도 아니었는데 정말 더러워졌어요. 여기하고 내 다리 사이클 이렇게 타니까 거기가 더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는 그 헬스도 좀 좋아해요. 헬스, 뭐 크로스핏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 피트니스 대회도 나가봤어요. 한 3년 동안 2018년 뭐 피트니스 스타 나가보고 2019년에는 이제 IFBB에서 하는 그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그러니까 약 쓰는 이런 선수들 못 나오게 하는 대회가 있어요. 거기에 한번 나간 적 있고 스포츠 모델로 나갔었고 작년에도 MPC 서울인가 나가가지고 작년에 이제 드디어 입상을 했죠. 맨날 병풍만 서고 오다가. 근데 이 피트니스 대회가 제일 힘들어요. 철인 3종보다 힘든 게 이거는 대회 하기 한 3개월 전부터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닭가슴살하고 고구마 이런 것만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것도 되게 조금씩 한 끼에 닭가슴살 150g, 고구마 100g 이렇게 먹어요. 고구마 100g이 한 요만해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루에 4끼씩 먹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운동도 엄청 강도 높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제 수분 조절도 하고 대회 참가 하루 전에는 이제 단수까지 들어가요. 그럼 몸을 완전히 이제 피하하고 근육만 남게끔 지방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체지방률이 제가 5%까지 뺐었어요. 이 대회 때. 체지방률 5%면요. 그 웬만한 그 연예인들 몸짱이라고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몸짱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징그러워요. 막 핏줄 같은 데도 막 보이고. 제일 좋은 거는 한 12%? 이 정도 되면 이게 5%는 되게 비정상적인 몸이에요. 5% 비정상적인 몸이고 한 12%만 돼도 어디 이제 수영장 같은 데 가면 복근이 좀 보이는 상태.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덮여요. 이게 복근은 아무리 운동을 해도 안 보여요. 복근이 생겨도 이게 눈에 보이려면은
그 복근을 덮고 있는 체지방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엄청난 식이요법을 이겨내야 됩니다. 제가 2018, 19, 20을 그거를 했고, 특히 20년에 대회 나갈 때가 그때 막 개강했을 때 3월달 대회여가지고, 그때 당시 3월 강의 영상 보면은 진짜 해골 같은 사람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물도 잘 못 먹을 때 그때 찍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이제 그거는 이제 다시는 안 하겠다. 대회 나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할 거야, 이거 너무 힘들어. 이러다가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하다가 올해는 지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안 하는 쪽으로도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취미로 끝내기 좀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그 트레이너 자격증도 땄어요. 그 생활체육 지도사 2급. 그 체육 전공하지 않아도 딸 수 있거든요. 필기 시험 있고 뭐 실기 구술 이렇게 있는데 작년에 그 자격증도 땄고, 작년에는 이제 온라인 강의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따로 연락을 해서 어떤 학생은 같이 운동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운동하는 센터에 같이 와서 운동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예전에 오프라인 할 때도 학생들하고, 저도 이제 나이를 먹고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점점 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적어지긴 하는데, 처음에 학교 와서 강의할 때는 회계 감사라는 과목을 했었고, 그때는 거의 4학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는 저도 30대 한 중반이었으니까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잖아요. 10살 아래로 차이 나니까 형 동생 같으니까 같이 뭐 술자리도 종종 했었고, 그 중에 한 학생은 저하고 같이 취미 생활도 같이 했는데, 제가 그 음악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타도 쳐요. 기타도 치는데 잘 치지는 못하고 그냥 회계사 밴드, 회계사 협회에서 이제 동호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밴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음에는 보컬로 들어갔어요. 보컬로 들어가는데 리더하는 형님이 악기를 배우래. 어,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방에서 노래 좀 잘한다 생각한 거랑 이제 밴드 합주실에서 노래하는 거랑 많이 틀려요. 밴드 합주실 마이크는 에코가 없어서 정말로 자기 생목으로 해야 되고, 이게 발성이 좀 딸리면 그 락보컬스러운 게 잘 안 나오면 악기 소리에 그냥 다 묻혀버려요. 안 들려. 그래갖고 저도 그때부터 이제 악기를 배워서 지금은 이제 밴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더격이 되고 기타도 그 리드 기타를 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2014년인가 그때 수업 듣던 학생이 보컬로 참여를 해서, 저희가 보컬이 좀 많이 역량이 딸려가지고 객원 보컬을 쓰자라고 했는데 마침 수업 듣는 학생 중에 지원을 받아서 오디션 겸 한번 데리고 왔는데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친구랑 2019년까지 공연을 했어요. 같이 공연을 하고 지금은 이제 취업을 했고요. 취업을 했고,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노래 잘하냐면은 그 방송국에서 음악 프로인데 그 뭐지 SBS 판타스틱 듀오였나 뭐 그런 게 있어. 어떤 가수랑 같이 이렇게 뭐 노래하는, 거기에 윤도현 편에서 이 친구가 발탁이 돼갖고 방송국 그 담당 작가한테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보고 연락을 했는데, 그 학생 그 남자 보컬의 연락처를 좀 달라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방송국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노래는 거기서 이제 TV에 나와서 그 경연을 했던 친구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나가려면 이제 좀 뭉클한 사연 같은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 그런 사연이 좀 사연에서 딸려가지고 방송은 못 탔습니다. 방송은 못 탔는데 이 친구도 되게 제가 강의하면서 만난 인연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지금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거에 관심 있고 하면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면 기회가 되면은 또 뭐 같이 운동을 하거나 뭐 철인 3종에 입문하고 싶다 조언을 해주거나 뭐 밴드 공연을 하고 싶다 뭐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 밴드도 작년 한 해를 쉬었어요. 매년 홍대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매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공연도 쉬고 작년에 쉬었고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백신이 이게 정말로 면역력이 뭐 이렇게 집단 면역력이 생성돼서 뭐 여러 가지 활동의 제약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또 재밌는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문제를 풀 차례인데 그 객관식 연습 문제는 그 예전판을 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그 강의 업로드할 때 같이 올려주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볼만한 게 1번부터 볼까요? 그냥 100페이지에 있는 건데 자, 회계 순환 과정을 정확하게 표시한 것은 기록, 분류, 요약, 보고 이 순서잖아요. 이건 너무 쉽죠? 일단 보고가 제일 마지막으로 와야 되고 기록이 제일 앞에 와야 되잖아. 분류하고 요약 중에 뭐가 앞에 있어야 될까? 1번이죠. 분계장에 분기하는 게 기록이고 원장에 정기하는 게 막 분류시키는 거잖아. 그다음에 요약이 이제 시산표를 통해서 이제 요약을 한 다음에 걔가 이제 재무제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분계만 사람이 하고 다 이제 전산화 돼가지고 분계만 잘 하면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까 했던 그 마감 분계 이런 거 있죠. 분계 중에서도 마감 분계는 사람이 할 필요도 없어요. 단순 분계잖아. 그것도 시스템이 다 해줘요. 분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장에 써보는 거 뭐 이런 거는 한 번쯤 그냥 이해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이해 차원에서 해보시면 돼요. 자, 2번은 뭐 이렇게 차변 항목과 대변 항목을 구분하는 문제 성격인데 해와 세탁의 4월 말 계정 잔액이 다음과 같아요. 그 대변 합계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중에 어떤 게 대변 항목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계정 잔액이라는 거는 잔액은 자기 자리에 남게 돼 있어요. 자기 자리에 잔액이 생겨. 자기 자리에 잔액이 안 생기면은 잔액이 마이너스로 나와요. 잔액이 플러스 숫자라는 거는 자기 자리에 있다라는 거야. 그 대변 항목은 뭐예요? 자산하고 비용이 차변 항목이고 대변 항목은 부채, 자본, 수익인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변 합계가 얼마냐 그랬잖아요. 부채, 자본, 수익에 해당하는 애들을 찾으면 돼.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어차피 잔액이고 자, 현금은 자산이죠. 매입 채무는 부채죠. 매입 채무 얼마냐? 2만 원. 그 다음에 매출원가 비용이에요. 차변이죠. 임차보증금 뭐죠? 임차보증금 자산이죠. 임대보증금은 부채고 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내는 거니까 자산 차변이에요. 자본금 자본이죠. 대변. 그 다음에 인건비 비용이죠. 차변이에요. 차입금 부채는 대변이죠. 34,000원. 상품 자산 차변입니다. 임차료 비용 차변. 대변 항목 요거 딱 세 가지네요. 요거 더하면 되겠죠. 얼마야? (94,000원인가)
2번이네요. 자, 3번. 이런 문제들도 좀 시산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시산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시산표에서 차변 잔액은 부채와 자본 그리고 수익이면 이거는 아니죠. 차변 잔액은 자산과 비용이죠. 대변이 부채와 자본 수익이고. 자, 2번.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 우리 시산표를 통해서 재무 상태를 개선할 수 있나요? 아니죠. 4번도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아니에요.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일부 재검증할 수 있다. 문제에서 일부 재검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게 회계 기록의 정확성을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답이 아닌 거예요. 시산표에서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죠? 차변 합계하고 대변 합계가 일치하느냐, 이 정도. 이게 다예요. 만약에 뭔가를 잘못 적었는데 차변 대변의 숫자는 똑같이 적었어. 그걸 시산표에서 찾아낼 수 있을까요? 못 찾아요. 시산표는 그냥 단순하게 차대가 맞게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막 계정별 원장에 흩어져 있는 애들의 잔액을 한 군데 모아놔서 좀 보기 편하게 하는 거, 그 정도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뭐 그런 거예요. 자, 4번. 이건 수업 시간에 제가 얘기했던 거를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네요. 자, 정보기술의 발달로 회계 순환 과정이 대부분 전산화되었다. 가장 전산화하기가 어려운 단계는 무엇인가? 유일하게 사람이 입력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분계예요, 분계. 5번. 회계 거래로 볼 수 없는 것. 자, 화재로 회사의 공장이 전소되었다. 이거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을 초래했죠. 공장이 없어진 만큼 자산이 감소하고 내 자본이 줄었겠죠. 자본은 왜 줄었지? 자산이 감소했으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자본도 줄었어요. 자, 원재료를 이용해서 제품이 완성됐다. 원재료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제품이라는 자산이 생겼죠. 토지를 현금 받고 취득원가에 매각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들어오고 토지라는 자산이 빠져나간 거니까 회계 거래죠. 4번은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역이 초빙되었다. 중역이 회사에 왔어. 중역이라는 자산이 증가한 건가요? 아니죠.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에는 변동이 없어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뭐 해답이 다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9번 한번 볼까요? 9번. SKK는 컴퓨터와 모니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옳은 것은, 이 거래로 뭐 자산의 변동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있죠.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분계를 써보면 알아요. 컴퓨터와 모니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에 컴퓨터하고 모니터가 생겼죠. 자산이에요. 대변에는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인데,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외상 채무 이런 게 생겼다. 부채죠. 이런 거래가 발생한 거야. 이렇게 되면 자산의 변동이 없나요? 자산이 증가했죠. 두 번째, 자본이 증가했나? 자산 증가하고 부채가 증가했죠. 자본은 영향이 없어요, 지금. 이 거래로 자산이 감소했나요? 아니죠. 이 거래로 부채가 증가했나? 부채 증가했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돼요. 자, 10번. 이거는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문제에서 필요 없는 정보는 상품 매매업인데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 재무상태표에는 어떤 항목이 나타나죠? 자산, 부채, 자본. 인건비는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죠. 비용. 우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도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결국 자본이 감소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인건비를 지급해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는 우리가 봤잖아. 인건비가 손익계산서로 가고
걔가 막 마감하면서 집합손익을 거쳐서 결국에 이익잉여금에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익을 줄여주는 거죠. 이익잉여금으로 갈 당기순이익을 인건비라는 비용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좀 더 작게 나오겠죠. 그만큼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재무상태표에는 인건비라는 항목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재무상태표에는 자본 안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11번 요거는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데, 자, 용역회사인 윤도는 9월 20일에 10월 중 50만 원의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계약 체결일인 9월 20일에 성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10월 말에 받기로 했다. 그리고 10월 15일에 계약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10월 31일에 약정한 나머지 3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회사는 언제 얼마의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이에요. 이 교재에서 수익 인식 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룬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문제로 나오네요. 자, 회계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은 이런 걸 이제 실현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가득 요건? 돈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짓을 했어야 돼. 회사가 해주기로 한 용역 어떤 물건을 파는 거다라고 하면 물건을 그 고객한테 줘야 인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라고 하면은 내가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받기로 한 대가를 이게 실현 가능해야 돼요. 이런 걸 이제 실현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게 충족됐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가 거래하는 게 이제 재화와 용역, 교과서에서는 이런 말을 써요. 재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 이런 물건을 거래하는 거, 이게 재화의 공급이라고 얘기하고, 용역의 공급이라고 하는 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무슨 뭐 컴퓨터 수리를 해준다든지, 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준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컨설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용역의 제공인데, 이 회사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예요. 10월 15일에 용역 서비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10월 15일에 수익을 인식하는 겁니다. 10월 15일에. 정답은 10월 15일에 50만 원을 인식한다는데, 여기 있는 거 그냥 분개를 해볼까요? 공부하는 차원으로. 자, 9월 20일에 10월 중 50만 원의 용역을 거래처에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여기까지 읽으면 아직 회계 처리할 건 없어요. 회계상 거래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계약 체결일인 9월 20일에 성금으로 20만 원을 받았대. 돈을 받은 거야. 그럼 회계상 거래가 발생했죠. 자산이 늘었으니까. 9월 20일에 현금 20만 원을 받았어. 응? 그럼 대변에 뭐라고 써야 돼? 이때 매출이 발생한 건가? 수익이 발생한 건가? 아니죠. 성금으로 받은 거. 아까 우리가 수정분기할 때 봤던 선수수익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런 걸 먼저 받은 돈을 선수금이라고 해요. 먼저 받은 돈. 거래처한테 먼저 받은 돈. 선수금 20만 원을 받았어. 이 선수금은 부채예요. 응? 선수금 부채. 내가 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제공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저 돈 다시 돌려줘야 되겠죠. 응? 그리고 10월 15일 날 서비스를 제공했대. 10월 15일 날 서비스를 제공해서 회사는 서비스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데, 얼마를 인식할까요? 이때 5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50만 원을 인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선수금은 이때 없어지는 거야.
내가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20만 원이라는 내 부채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차변에 20, 대변에 50이니까 30만큼 더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내가 이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받아야 될 권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외상값이 생긴 거예요. 매출 거래로 인해서 받을 외상 채권을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이런 거 우리 4장에서 배웁니다. 매출 채권 이렇게. 그럼 차변 대변 합계가 맞죠. 이렇게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31일에 또 회계상 거래가 발생을 하죠. 현금을 받아요. 현금 30만 원 이렇게 받아. 이때 매출이에요. 매출은 이미 이때 인식했죠. 이때 계상한 외상값을 회수하는 거예요. 매출 채권 30만 원. 그러니까 요때 10월 31일의 거래는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돈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예요.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이 없어지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생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거래가 분개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 문제의 정답은 10월 15일에 50만 원을 인식한다. 얼마의 수익을 인식해야 되는가? 여기서 수익은 이거죠. 얘가 수익이죠. 매출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15번 같이 볼까? 15번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보기 1번 회계기록의 차변과 대변 잔액의 차이를 계산한다. 회계기록이 차변하고 대변 잔액 차이가 있나요? 차변과 잔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분계장이 기록이 원장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거 확인 못하죠? 시산표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시산표는 원장에 있는 걸 옮겨 적는 거잖아. 이걸 확인하려면 분계장하고 또 일일이 대조하는 걸 또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번도 아니야. 시산표가 생각보다 그렇게 파워풀한 검증 기능이 있는 게 아니에요. 3번 원장의 기록이 분계장에 모두 존재하는지를 확인한다. 이것도 확인하려면 원장과 분계장을 대조해야지 알 수 있는 거지, 시산표를 작성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산표를 작성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차변 대변 합계가 안 맞는 거를 찾을 수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 그리고 4번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기에 편리한 과정이다. 요 정도. 시산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례 연구, 요게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해답이 없어요. 사례 연구는 해답이 없어서 사례 연구는 제가 풀어드리는 거를 잘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오늘 지난 시간부터 계속 분계를 막 많이 쓰고 했는데, 회계원리 수업에서는 몇 주간에 걸쳐서 할 거를 거의 한 번에 다 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의 그거라 설명이 많이 압축돼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만큼 또 예제가 복잡하지도 않았고 그러긴 했는데, 그 기본적인 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그 사례를 좀 더 많이 보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같이 볼 거예요. 자, 2번 회계장부의 기능, 요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자, 1단계가 분계고 2단계가 전기 원장인데 왜 1단계 과정을 생략하고 2단계로 바로 하지 않을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장부 일일이 찾아가면서 다 기록한다고 하면 기록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떤 거래 일자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랬잖아요. 아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수업하면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음, 3번 같이 해볼까요? 3번. 자, 아래 회계 거래를 기록할 때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의 차변과 대변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에서 골라서 1의 해답과 같이 표시하시오. 1 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5 이렇게 했잖아요. 응? 동그라미 1번이 뭐냐? 자산 계정의 차변. 동그라미 5는 부채 계정의 대변. 이런 거예요. 자, 요거는 1, 2, 3, 4, 5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분계를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다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현금이 생기고 차입금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자산이죠. 부채예요. 자산 계정이 차변에 기록되고 부채 계정이 대변에 기록된 거예요. 그쵸? 자, 2번. 보기에 있는 것도 써볼까? 자산 계정의 차변 1이 되는 거고 부채 계정의 대변 5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러면은 차변의 상품, 대변의 매입 채무 이렇게 생기는데 상품은 자산이에요. 매입 채무는 부채예요. 똑같죠? 1, 5가 되겠네. 3번. 종업원을 새로 채용했다. 이거는 없죠? 해당 사항 없어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4번. 화재가 발생해서 재고자산이 소실됐다. 화재가 발생해서 재고자산이 소실됐대. 재고자산이 없어졌어. 오른쪽에 적어줘야 되겠죠?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뭘로 적어야 돼? 화재가 발생했어. 자산이 감소했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자산이 감소했어. 그럼 다른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있나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자산 감소로 인해서 자본이 감소한 거야. 이 자본이 감소한 건데 이 자본의 감소분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자본금이 변동하는 거는 주주가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자본금이 변동하는 거고 이익잉여금이 변동하는 게 수익과 비용이 변동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얘는 비용이 생긴 거야. 비용. 계정 과목을 써보면 굳이 쓴다고 하면 잘 안 지워지는데 재해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 거 아직 계정 과목 이름은 잘 모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비용. 비용이 왼쪽에 오고 자산이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비용 계정의 차변 8번이네. 자산 계정의 대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5번. 매출 채권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현금을 받았어요. 매출 채권이 없어지죠. 자, 현금 자산이고 매출 채권 아까 설명했었죠? 외상값 자산. 자산이 차변에 온 거 1번이고 자산이 대변에 온 게 4번. 이렇게 되겠네. 6번. 상품을 판매하다. 야, 이거는 답이 두 개 쓰라고 있죠. 상품 판매하면 어떻게 처리한다 그랬어요? 현금이든 매출 채권이든 어쨌든 자산이 생기겠죠. 또는 매출 채권 이렇게 자산이 생겨요. 그리고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해주죠. 그리고 상품 판매했으니까 상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죠.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한다 그랬죠? 매출 원가를 기록해 준다 그랬죠. 차변에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요거를 북에서 찾으면 자산 차변이 1번, 수익 대변이 9번, 자, 비용 차변이 8번, 자산 대변이 4번 이렇게 되겠네요. 7번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현금이 나갔네. 현금은 자산이죠. 급여를 줬다. 비용이죠. 비용 차변 8, 자산 대변 4 이렇게 되는 거고 8번은 기계장치 외상으로 구입했다. 기계 자산이죠. 기계 생각해도 딱 자산인지 알겠죠. 기계 외상으로 구입했다. 미지급금 외상값 부채. 자, 자산이 차변에 적혔으니까 1번이고 부채가 대변에 적혔으니까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9번 이거 어렵다. 배당금을 지급하다. 이건 뭘로 해야 돼? 이거 약간 어렵네요. 이건 아직 안 배운 개념이라 배당금을 줬어. 현금 자산이죠. 왼쪽에 뭐라고 쓸까? 배당을 줬는데 배당은 그 이익잉여금을 주주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없어진 거니까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본이 없어진 거야. 자본이. 그러니까 자본의 차변, 자본 계정의 차변 3번이고 자산의 대변이 4번 이렇게 되는 거고 10번 주주가 현금으로 출자했다. 10번 회사에 현금이 들어온 거예요. 주주가 출자를 해준 거야. 현금 자산이 생겼어요. 주주가 출자했다. 이거 뭐죠? 자본금이죠. 얘가 자본금.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자본 계정의 대변은 6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려는 건데 아까 9번 제가 좀 어렵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배당을 지급하는 절차는 분계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궁극적으로는 이거야. 자본이 없어지면서 자산을 준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에 4번 회계거래 분석. 다음 거래들을 일과 같은 양식으로 분석해라. 이게 분계만 할 줄 알면은 굳이 이렇게 안 써도 되는데 일단 연습 차원에서 이게 문제에 있는 것처럼 해볼게요. 그냥. 요 3장은 만약에 그 아까 오늘 지난 시간에부터 쭉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너무 쉽게 잘 이해가 잘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회계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에요. 회계가 적성에 맞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경영학 쪽 복수 전공을 하거나 뭐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뭐 이런 거 해봐도 괜찮아요. 이 정도 얘기 듣고 딱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자, 4번 너무 쉬우니까 자 1과 같은 양식이 뭐냐면 3월 8일에 양자강이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주당 액면 5,000원이 보통주 2,000주를 발행하고 현금 1,000만원을 납입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현금 1,000만원이 자본금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뭐 액면 얼마 보통주 몇 주 뭐 이런 거는 재무활동할 때 설명드릴게요. 이 책이 이런 게 약간 좀 아쉬워. 아직 안 배운 내용들을 막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어떻게 쓰냐면 자산인 현금이 증가했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입하는 거여서 현금 1,000만원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리고 자본은 자본인 자본금이 증가했다. 자본의 증가는 대변 기입. 그 대변에 자본금 1,000만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라는 거거든요. 이 답안대로 쓰라는 게 되게 귀찮은 걸로 느껴질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잘 된 학생들은. 근데 그냥 해볼게요. 현금 580만 원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했다. 거래의 차변 항목을 먼저 설명하라 그랬으니까, 자, 차변 항목이 뭐죠? 토지라는 자산이 생겼죠. 자산인 토지의 증가예요. 그쵸?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기입. 그렇게 해서 토지 580만 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대변 항목은 자산인 현금의 감소죠. 현금 주고 샀으니까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해야 되겠죠. 그 대변에 현금 580만 원 이렇게 써주면 돼요. 3월 20일 3번 양장피 회사로부터 아니다 3월 14일 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3번 3월 14일 유산슬주로부터 이게 중국집인가 봐요. 건물을 700만 원에 취득하고 이 중에 1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어음을 발행하였다. 자, 여러분들 아직 어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아니, 외상으로 샀다 이런 얘기예요. 미지급금 계정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러면 차변 항목부터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차변이 건물이 생긴 건 자산이잖아요. 자산인 건물의 증가. 이거 되게 귀찮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기입. 그래서 차변에 건물 700만 원 이렇게 쓰란 얘기죠.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거가 자산인 현금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기입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을 써줘. 얼마 감소했냐 현금이 100만 원이래. 그리고 나머지는 어음을 발행했대. 그래놓고 가로치고 미지급금 계정 이렇게 했어요. 어음에 대한 설명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할게요. 미지급금은 부채예요. 부채인 미지급금의 증가. 그래서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기입하죠. 그래서 미지급금 600만 원이 대변에 이렇게 써요. 그럼 이 분계는 차변에 건물 700, 대변에 현금 100, 미지급금 6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4번 양장피로부터 사무용 비품 80만 원을 외상으로 구입했다. 여기서 이제 차변 요소가 뭐죠? 사무용 비품이라는 자산을 취득한 거잖아요. 자, 자산인 사무용 비품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기입이죠. 너무 쉽다, 그쵸? 응? 그 차변에 비품, 계정 과목 이름이 비품이에요. 뭐 사무용 비품이라고 써도 틀린 건 아니야. 80만 원 이렇게 써요. 외상으로 구입했대요. 미지급금이에요. 응? 부채인 미지급금의 증가. 계정 과목 좀 헷갈리는 건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부채의 증가는 대변기입이죠.
그래서 대변에 미지급금 8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와, 3월 26일 날. 자, 아까 유산슬한테 그 줘야 될 지급보험 중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3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이건 뭐냐면 이때 발생한 요 미지급금 600만 원, 이 중에 33만 원을 갚았다는 거예요. 갚았다는 거. 그러니까 부채인, 그렇죠? 부채인 미지급금의 감소죠. 부채를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는 어느 쪽에 적어? 부채의 감소니까 차변기입이에요. 분기하면 차변에 미지급금 33만 원. 오른쪽에는 이거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자산인 현금이 감소했네.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대변기입이죠. 자산의 자리 왼쪽이니까. 그리고 대변에다가 현금 33만 원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응? 되게 문제를 아주 기초적인 문제인데 기초적인 문제를 팔 아프게 다 쓰면서 했어요. 그만큼 지금 이 분계가 중요해서 혹시 그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분계 이 정도 설명하면 다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또 항상 이렇게 또 자세하게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험 보면은 그 분계 기본도 모르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한 절반 정도는 그래요. 뭐 강의가 너무 재밌었고 잘 들었고 뭐 했는데 나중에 후기 읽어보면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분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정 과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 딱 기억하면 돼. 자산, 비용 왼쪽, 부채, 자본, 수익 오른쪽, 이것만 기억하고 왼쪽 오른쪽 항상 같아야 돼. 근데 거기다 뭐라고 쓸까? 그 이름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고, 그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비슷한 의미로라도 적으면 돼. 근데 너무나도 이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애들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좀 개정 과목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좀 얘기해 보면, 막 외상값을 어떨 때는 매입 채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미지급금이라고 했다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지급금 이런 거. 여기서도 개정 과목도 특이한 거 뭐가 나왔지? 매출 채권, 뭐 재해 손실 이런 거는 그 뭐 매입 채무 이렇게 나왔죠. 미수금 이런 건 아직 안 나왔네. 자, 나올 때마다 익숙해지면 되는 건데 좀 헷갈릴 만한 게 이런 게 있어요. 대응되는 개념이 이제 매입 채무죠. 그리고 여기서 좀 자주 나왔던 미지급금, 미수금이 있어. 뭐가 다를까 도대체? 얘는 거래처한테 외상값 받을 돈이에요. 얘도 거래처한테 받을 돈이야. 매입채무 거래처한테 내가 줘야 될 외상값이에요. 미지급금도 거래처한테 줘야 될 외상값이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약간씩 달라요. 이게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고, 뭐가 다르냐면은, 여기서 매출 채권이 등장했을 때는 언제 등장했냐면, 매출 채권, 매출 채권이 생길 때, 매출할 때 생겨요. 매출 원가가 생길 때, 이 상품이 빠져나갈 때 생기고, 매입 채무가 생길 때, 상품이 생길 때 생겨. 낌새를 눈치챘나요? 자,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가정했으니까 상품 매매 관련 또는 그냥 이렇게 상품이 아니더라도 매출하고 관련된 매출하고 관련된 채권이다라고 하면 매출 채권이야. 응?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팔고 받는 채권은 매출 채권이야. 이마트가 고객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으면은 매출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외상값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마트가 사장님이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았어. 외상으로 팔았어. 그러면 그게 매출 채권인가? 그 외상값은. 그런 외상값을 미수금이라고 하는 거야. 매출 이외에 거래처한테 받을 어떤 돈 받을 행동을 하긴 했는데 매출은 아니야. 그럼 그 채권은 미수금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매입 채무는 뭐냐면 매출하고 대응되는 매출 원가하고 관련된 상품을 매입해 온다든지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매입해 온다든지 그럴 때 발생하는 외상 채무가 매입 채무예요. 회사가 자동차를 샀는데 아직 돈을 안 줬어. 그런 거는 미지급금. 이게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 매출원가 관련 활동, 매출과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거냐 아니냐. 요걸로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는 같은 외상값 성격인데. 그리고 이것까지 가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아까 수정분계할 때 봤었던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얘네들은 그러면 미수금하고 미수수익은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고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뭐가 다를까? 일단 단어에서 주는 느낌은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돈. 미수금은 뭐 수익 아니야? 미지급 비용도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미지급금도 비용일 수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은 맞아요. 그런 느낌은 맞는데 구분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고 자, 요 위에 있는 애들 얘네들은 채권 채무 관계가 거래처하고 나하고 돈을 주고받을 채권 채무 관계가 확실해. 어느 정도 확실하고 나는 이거 받을 돈 얘는 이거 줄 돈 서로 딱 인식하고 서로 딱 상대 계정만 다르 계정 가문만 뒤집히지 같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에요. 응?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이거 언제 봤죠? 수정분계할 때 봤죠. 수정분계할 때처럼 회사가 발생주의에 의한 완벽한 회계를 하기 위해서 올해의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자산 부채예요. 응? 스스로 만든 거야. 그렇다고 맘대로 만든 건 아니고 해야 돼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내가 빌려준 돈이 있는데 내가 이자를 받을 권리는 돈 받을 시점이 돼야 생겨. 그때 가서 거래처한테 자 이자 줘 하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고 어떤 지금 단계에서 이런 미수금이나 매출채권 같은 그런 채권의 형태의 자산은 아니야. 근데 내가 이자는 내년에 받을 거지만 올해 회계 기간 안에 내가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돼. 그 이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자산 계정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자산 계정을 미수금 이렇게 써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쓰는 게 미수수익 이런 거예요. 내가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아직 상대방이 나한테 청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하기는 어려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부채에 어떤 계정이 필요해. 그럴 때 쓰는 거야. 그럴 때 미지급 비용. 의미는 아까 처음에 비용인데 아직 지급 안 한 거, 비용인데 아직 지급 안 해서 부채인 거 그런 의미예요. 수익인데 아직 받지 않아서 생긴 권리 이런 거 그런 자산 이런 건데 느낌은 그런 건데 딱 회계적으로 구분하라고 하면은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을 적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런 자산이고 그런 부채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선수금, 선급금, 선수수익, 선급비용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애들은 얘네들은 다 자주 보는 계정 과목들이니까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막 시험 문제 풀 때 뭐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이 헷갈려서 막 이렇게 섞었었다. 뭐 그 정도는 제가 좀 틀리게 잘 안 해요.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전공이 아니니까. 그 채점은 그런 면에서는 좀 후하게 해요. 그만큼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지 말라는 거야. 응? 계정 과목이 두려우면 회계가 두려워지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5번. 자, 5번은 뭐냐면 분개하라는 문제 같은데 분개를 하라는 건데 분개하고 뭐 거래의 내용을 간단히 기록해봐라 그랬는데 분개만 할게요. 자, 노량 수리는 컴퓨터 수리 대행 업체이다. 이런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래요. 이 기업은 현금 또는 외상으로 수리 업무를 한다. 외상으로 했을 때는 청구서를 발송하고 이를 장부에 기록하며 청구 금액의 회수는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자, 이 기업이 사용하는 계정들은 다음과 같다. 자, 이게 친절한 문제죠. 계정 과목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계정 과목들 여기 있어 하고 준 거야. 보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라 하고 준 거예요. 응? 근데 여기 있는 계정 과목이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할 때 썼던 계정 과목하고 같은 뜻인데 이름은 또 다르게 써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만큼 계정 과목에 구애받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지금. 자, 6월 중 거래. 6월 1일 날 우럭 상사의 수리 용역을 제공해주고 수리대금 130만 원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했다. 6월 1일. 자, 수리 용역을 제공해주고 수리대금 130만 원. 그러면은 이 매출을 인식해야 되죠.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데 계정 과목이 그냥 매출이라고 써도 되는데 보기에 있는 거 보니까 용역 매출 또는 수수료 수익 이렇게 쓰래요. 수익이니까 오른쪽에 써줘야 되겠죠. 용역 매출 이렇게 쓸게요. 자, 제가 그냥 썼으면 그냥 매출이라고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정 과목 여러 개 쓰면 헷갈리니까. 근데 여기 보기에 용역 매출이 있으니까 서비스 매출 같은 말이에요. 얘는 뭐 서비스 매출이라고 써도 돼요. 수수료 수익 이렇게 써도 돼. 왜냐면 이런 그 서비스 제공하는 용역 제공 업체들은 상품 매매 기업하고 다르게 매출 원가가 없어요. 상품 매매 기업하고 서비스 기업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매출 원가가 있냐 없냐. 물건을 파는 회사는 이 물건을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액하고 매출 원가를 구분해요. 그런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야. 일을 해주는 거야. 그런 데는 매출 원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매출 원가 뭐예요? 상품의 원가 이거잖아요. 상품을 파는 게 아니니까 그 매출 원가가 없어서 그런데 손익계산서 보면은 매출액, 매출 원가로 시작하지 않아. 매출액 바로 그 다음에 판관비 이렇게 시작하거나 영업수익, 영업비용 이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 양식이 바뀌거든요. 여기서는 지금 그런 용역업체야. 노량 수리는 컴퓨터 수리 대행 업체이다. 이게 서비스 업체란 말이에요. 용역 업체고 용역 업체라서 수수료 수익이라고 써도 되고 용역 매출이라고 써도 되고 매출이라고 써도 돼요. 매출 원가가 없는 회사예요. 얘네들은 지금 이 수리대금 130만 원이래. 매출이 130만 원이 발생을 했고
청구서를 발행했다는 거 보니까 외상으로 판 거죠. 매출 채권이 생긴 거예요. 매출 채권 보기에 있네. 이렇게 된 거야. 그다음에 6월 2일 날 6월 달 임차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꼭 왼쪽 먼저 안 써도 돼요. 생각나는 거 먼저 쓰세요. 현금 70만 원을 줬대. 임차료를 줬대. 임차료, 비용, 임차료 70만 원 이렇게 쓰면 되죠. 근데 보기에 보니까 개정 과목 이름이 지급 임차료가 있어. 그럼 지급 임차료 쓰면 돼요. 이렇게. 아까 설명할 때는 그냥 임차료라고 썼는데 보기에 지급 임차료라고 돼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같은 뜻이야. 설마 지급 임차료하고 임차료하고 뜻이 다르겠어요?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썼어. 6월 3일. 자,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추정되는 기계 장치를 구입했다. 자, 내용 연수 10년 이런 거는 무시하셔도 되고요. 10년 동안 쓸 수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 기계 장치를 샀대요. 그리고 현금 120만 원을 줬대. 기계 장치라고 개정 과목에 나와 있네. 기계 장치 120만 원.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 주고 샀대.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했네. 오른쪽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다음에 10일 날 놀래미 상사한테 수리 업무를 해주고 현금 38만 원을 받았다. 수리 업무를 해줬대. 용역 매출한 거죠. 용역 매출 38만 원어치를 한 거네. 근데 이때는 현금을 받았대요. 차변에 현금 38만 원. 15일 날 남해 신문사로부터 6월 12일자 신문 광고비 25만 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해 달라는 청구서를 받았다. 6월 12일자 신문 광고비 25만 원을 자, 요거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이게 회계상 거래가 발생한 건가 아닌가 막 이런 거랑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무 얘기가 없으면 회계상 거래가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일이고 12일에 12일자 광고비래요. 12일에 얘네 광고를 했나 봐요. 그러면 이미 회사는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발생한 거예요. 광고비라는 그 비용을 돈을 아직 지급은 안 했지만 내가 의뢰한 광고가 지금 나간 거잖아요. 돈 줄 의무가 생긴 거야. 그쵸? 응? 돈 줄 의무가 생겨서 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이거를 뭐를 써야 되나? 원래는 여기다가 미지급금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응? 미지급금 해가지고 25만 원 그리고 광고비라는 비용을 인식하는 겁니다. 광고비 25만 원. 그런데 여기에 미지급금이라는 없어요. 보기가 가장 비슷한 거 쓰면 돼. 매입 채무랑 미지급 비용 두 개가 보이죠. 뭐가 더 비슷할까요?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그렇게 설명했는데 엄연히 맞는 건 미지급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기에 없어. 이럴 때는 얘가 상품 매입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미지급 비용이라고 쓰세요. 광고비라는 비용으로 대체될 거니까 미지급 비용이라고 했나 보다.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나 봐요. 이렇게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6월 20일 6월 1일 날 우럭 상사에 청구했던 금액을 현금으로 해냈다. 6월 1일 날 요거 130만 원 얘가 현금으로 들어왔대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30만 원 대변은 이 매출채권이 회수됐으니까 매출채권이란 자산은 이제 없는 거죠. 매출채권이 감소했어. 130만 원만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다음에 30일 날 6월분 급여 3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6월 30일 대변에 현금 330만 원. 차변은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네요. 급여라는 비용을 330만 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응? 자, 지금 여기 이번 시간 여기 5번까지 할 건데 이거를 보고 지겹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뭐예요? 이렇게 분개한 거는 지금 차변의 자산 증가죠. 대변은 수익 증가 써준 거고 6월 2일 날 분개는 임차료 비용이 증가해서 차변으로 왔고 현금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온 거죠. 오른쪽에 기계장치가 왼쪽에 온 거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현금이 오른쪽에 온 거는 자산이 감소한 거예요. 현금이 왼쪽에 온 건 자산이 증가한 거, 용역 매출이 오른쪽에 온 거는 수익이 증가한 거죠. 광고비가 왼쪽에 온 거는 비용이 증가한 거, 미지급 비용이 오른쪽에 왔어. 부채가 증가한 거죠. 자, 현금이 130만 원 왼쪽에 왔어. 자산 증가죠. 매출 채권이 130만 원 오른쪽에 왔어. 자산 감소예요. 급여가 330 왼쪽에 있어. 비용 증가. 현금이 330 오른쪽에 있다. 자산 감소. 우리가 기록하는 건 다 이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왼쪽 오른쪽에 맞게 써주는 거야. 자산이 늘었으면 왼쪽 그 늘어난 자산의 이름을 써주고, 수익이 늘었으면 오른쪽 그 늘어난 수익의 이름을 써주고, 이런 게 분개예요. 자산이 늘었으면 그 늘어난 자산의 이름과 금액, 자산이 줄었으면 줄어든 자산의 이름과 금액을 써주는 거예요. 요게 분개입니다. 이렇게 분개.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4주차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6번 문제도 풀 거예요. 요 연습 그 사례 연구는 되도록이면 같이 다 풀어 볼 거예요. 그리고 진도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에 들어갈 겁니다. 요 6번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자, 수고하셨습니다.